위공 박세일 교수께서 조국의 선진화와 통일된 국가를 만드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창립하신 지 17번째 해가 되겠습니다. 출범 이후 한반도 선진화 재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국가 비전과 전략을 끊임없이 생산해서 나라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큰 공헌을 하게 된 배경에는 한반도 선진화재단에 관련된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중히 여기는 자유주의 사상과 철학에 입각하여 활동을 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립 이후 시간이 17년이나 흐르게 되어서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세상에 위공 박세일 교수가 제시한 공동체의 자유주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해서 한반도 선진화 재단이 더 큰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세미나는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사회적 위상으로 볼 때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시기에 창립 17주년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의미 있는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갖게 해주신 박재원 이사장과 조영기 사무총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세미나는 제1주제는 아주대 홍성기 명예교수께서 공동체 자유주의 복원 확산을 위한 자유우파의 과제 토론회 신도철 숙명여대 교수, 제2주제는 연세대 김호기 교수의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적 평가와 전망 토론회 신중섭 강원대 명예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주제 아주대 홍성기 명예교수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주제는 그냥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자유주의를 하나의 선에서 놓고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 공동체와 구성원, 공동체와 시민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고 박세일 교수님과 제가 한번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공동체와 구성원 혹은 개인 간 혹은 시민 간의 관계를 브릴브이라는 이 상당히 이 사회과학 쪽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브릴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라는 얘기인데 뭐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동양 사상에서 특히 그 불가철학에서 전문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세일 교수님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브릴브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요, 동시에 생기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 혹은 뭐 공동체와 그 구성원, 이것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을 부분으로 나눴을 때 바로 전체라는 개념도 생기고 부분이라는 개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죠. 왜냐하면 부분으로 나눴으니까 같지 않다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전체 없이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또 다르지도 않다는 거죠. 이거를 동양 철학에서 일반적으로 대대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마주보고 기다린다는 거죠. 뭐 음양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대 개념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서양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데, 제가 뭐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서양 철학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 관계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국가공동체의 정치체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제 발제에서는 당파적 정치 이념과 이 정치체제를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치체제라는 것도
일종의 신념 체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파적 이념과 차이가 있다면 뭐 굳이 말한다면 이념에 대한 이념, 즉 서로 다른 이 생각과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체제라는 거죠. 이것이 많이 혼동되고 있는데 아마 민주주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주권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고 의사결정 방법은 뭐 다수결이다. 이 정도를 규정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당파적 이념으로 보는 분들은 거의 없으려고 봅니다. 뭐 국민의힘이건 더불어민주당이건 또 뭐 진보당이건 관계없이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 가능성입니다. 이 국민이 다수결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 버그라 그럴까요? 네. 그 역사적 사례가 바로 이 1차 세계대전 이후 히틀러가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다수당이 되고 그때 그 힌덴부르크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됐죠.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수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소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민주주의의 뭐 일종의 뭐 자해행위라 할까요?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물론 자유민주주의란 말보다는 민주주의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헌법에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뭐 명백하게 그 역사적 경험부터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민주적으로도 즉 다수결로도 훼손할 수 없는 핵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민주주의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자기 파괴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뭐냐? 그래서 뭐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해석한 것도 있고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해석한 것이 있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이른바 시민적 자유가 명시된 시민적 자유를 반드시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뭐 이 인권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아니면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선거 과정, 공정한 선거, 그 다음에 법원의 독립 등등 법치주의 이런 것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그 핵심은 사실은 시민적 자유, 이른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뭐 집회 결사의 자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네. 해서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당파적 이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립되는 체제는 뭐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전체주의입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 뭐 보수당이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 민주당,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당, 그 다음에 3인당이 있죠. 그 다음에 녹색당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번역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좌파당입니다. 그냥 당 이름이 레프트니까요. 이 당들 모두 다 자유민주주의를 독일의 정치 체제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우파적, 즉 당파적 이념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좌파가 자유민주주의를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국 우파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이 민주주의는 앞에서도 봤지만 사실은 다수결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즉 앞에 시민적 자유를 보장해줘야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주권이 국민에게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여러 이념 집단이 모두 동의하는 정치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위험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 한국 좌파에서 한국의 정체가 뭐냐 그러면 민주주의다라고 말할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파의 하나다.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이 한국의 어떤 이념적당이 뭐 인민민주주의를 주장하든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든 어떤 민주주의를 주장하든 예전에 이 교과서 논쟁이 있을 때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가 붙은 게 51개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1년 교과서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국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치 체제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도 위기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뭘로? 바로 시민적 자유의 남용입니다. 이 의사결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는 사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는 이 순서로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이것도 가치 판단인데 이 호에 따라서 사실 판단이 마구 흔들리지 않습니까? 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어떤 면에서 교정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언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법원도 있고 사법부도 있고. 근데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토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확인을 통한 여론 형성입니다. 앞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선거, 공정한 선거라고 말했지만 자발적 의사라는 것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 이념 집단이 했던 일 등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그것이 왜곡되면 사실은 선거도 왜곡되는 거죠. 뭐 부정선거만 선거의 왜곡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이 시민적 자유가 예를 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법원의 독립이라든가 이 법관이 이제 재판할 때 자유신중주의 등등 모두 나눔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론 조작과 선거의 공정성도 훼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가? 사실은 제가 밑에 썼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또 다른 묵시적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헌법기관이라든가 사회적 기구가 있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이런 기구들은 특별히 이 상식적이고 직업적인 윤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적 자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훼손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한이 있죠. 아주 특정한 경우에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적 자유를 규정하게 되면 그것은 항상 규제하게 되면 나눔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또 훼손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 시민적 자유와 같이 항상 행사되어야 되는 이 윤리의식이 만약에 파괴되면 자유민주주의 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경우 제가 21세기 들어와서만 수많은 이른바 괴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유감스럽게도 좌에서 우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좌나 우나 뭐 윤리의식에서 태어날 때부터 뭐 DNA가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럴까? 뭐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얘들을 전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아마 한국의 이른바 좌파 혹은 진보 진영에 속했던 대통령들 모두 괴담의 덕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우파 21세기 들어와서 보수 대통령들 모두 괴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우병 괴담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6년에 또 어마어마한 거짓 뉴스들이 있었고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른바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이 또 나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볼 때 소멸됐지만, 이런 것을 보면 이건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막아줘야 될, 아까 말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지켜야 될 핵심 분야의 윤리가 제가 볼 때 땅에 떨어졌습니다. 입법부는 뭐 제가 굳이 더 언급할 필요 없고, 행정부에서도 뭐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산업부, 뭐 통계청 등등에서 일어난 일들, 그 다음에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뭐 선거재판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뭐 3년 4년 끌어도 되고, 또 2020년 4.15 선거와 관련돼서 이 부정선거 의혹 재판이 있었는데 아예 제출된 증거를 전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자유심 정지의 남용이고 이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서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것은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이거 어떤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한국말, 영어, 그 다음에 한자까지 섞어서 만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상대방에게는 어떤 윤리의식을 요구하지만 나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거죠. 바로 윤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2021세기 들어와서 앞에서 우리 김진현 고문께서 얘기했던 그 서울의 정치가 위기에 빠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저는 가짜뉴스 괴담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이 좌파 정권 유지 내지는 대북 통일 정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은 한미 FTA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이거는 뭐겠습니까? 한미일 관계, 새로운 뭐 삼각 연합이랄까요? 이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죠. 해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시민적 자유 남용에 대한 대응으로 저는 새로운 법 등등 이른바 실정법을 통한 대응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효과도 없고, 그리고 또 현 한국의 정치인은 좌파에 대한 윤리의식의 의도적 파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명백하게 의도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야 될 것은 모든 이념 집단이 인정할 수 있는 윤리의 도입과 그 실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윤리 강령이라든가 윤리의식이라는 것은 뭐 허당과 같아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니까 별로 힘이 없다고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윤리라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윤리를 저버리면 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배제입니다. 배제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 벌금이나 징역은 아니더라도 큰 제재이죠. 해서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관련된 핵심적 직업 분야, 앞에서 말씀드린 뭐 입법부, 사법부 등등은 저는 새로운 윤리 강령이랄까, 아니면 윤리 강령의 좀 더 강력한 실현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한 것은 자기 구속적이고, 즉 내가 이거 안 지키면 나는 그냥 반드시 처벌당한다. 그 다음에 비당파적이 되고, 지금 방송심의위원회도 문제가 뭡니까? 완전히 당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잖아요. 그 다음에 위반 시에는 즉각적인 자기 퇴출이 가능한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1심, 2심, 3심, 그 다음에 사법부가 정치화되면 끝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런 문제를 이 사법부에 맡긴다는 것도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공동체 자유주의를 저는 가장 큰 상위 레벨에서는 어떤 특별한 보수적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보완한 것이 자유민주주의죠. 시민적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시민적 자유의 남용, 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 자유주의가 도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유민주주의의 선진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동체 자유주의를 한 라인으로 보면서 이 한반도 선진화 재단의 재단 이름이 선진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핵심적 영역에서 이 윤리식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써놓은 것은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은 분야가 앞으로도 더 공동체 자유주의가 관계될 수 있고 또 연구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에서 그런 질문을 생각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그러면 경제 체제가 들어가느냐?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시장경제를 포함시켰고 독일의 헌법재판소에서는 시장경제를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경제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시장경제 혹은 그 어떤 경제체제에 대한 언급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상의 자유에는 경제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디자인, 설계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별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앞에 이 발제 제목이 그 공동체 자유주의 확산인데 확산을 하려면 이것이 보수 진영이나 우파 진영의 어떤 정치 이념이 아니라 이 한국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른바 정치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경제 체제를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꼭 집어넣는 것은 잘못하면 소탕 대실일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체제 이것도 불일부의 관계에 관련해서 많은 이 제안도 나올 수 있고 연구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구 공동체와 개별 국가 간의 또 불일부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후, 빈곤, 환경 등. 그리고 특히 이 문제는 이제 이념을 떠나서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엄청난 주제죠.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여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혹은 완화시키기 위해서 개별 국가의 일부 주권이 이양되어야 되느냐, 포기되어야 되느냐 이런 논쟁도 아마 법학 쪽에서는 있는 걸로 압니다. 여기 모두 다 사실은 이 전체와 부분이라는 불일부의 관계의 스페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저는 이것은 앞으로도 또 단순히 국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효한 지침이랄까요? 이 정치 철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홍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신도철 교수께서 5, 6분 정도 토론이 있으신 다음에 김옥기 교수 넘어가겠습니다. 박재일 교수께서 2015년, 2017년에 초에 돌아가셨는데 2015년에 공동체 자유주의 약사라는 것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동체주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1기 태동기는 1996년 세계화 정부화 시대의 개혁 사상 내지 국정 운영 철학으로 공동체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냐면은 이제 김영삼 정부 때 박실 교수께서 청와대 수석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등산팀이나 학자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했어요. 또 이제 다른 분들도 초청해가지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저 기억으로는 저는 그때부터 이제 같이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유해창 그 당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시려는 분도 초청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괴담 이야기하시면서 김대엽 그 이야기를 잠깐 하시는데 이해창 대통령이 됐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그 뒤에 이제 1997년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여튼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2004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한나라당 그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수도 분할 반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퇴를 하시고 나와가지고 이제 한선재단을 2006년에 만드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제2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기였는데 이때는 구진보와 구보수 간의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국가발전 국민통합의 사상 내지 전략으로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또 그 뒤로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1915년부터 시작될 제3기 도약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선진 통일과 국가 개조의 방책을 공동체 자유주의에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약사에서 이야기하시기를 그 태동기에는 신도야 개혁, 또 발전기에는 진보와 보수의 통합 이런 식으로 그 강조점이 달라져 왔듯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강조점이 달라지고 발전해가고 진행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공동체 자유주의 복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 박 교수께서 희망했던 그 도약을 했다고 발전을 했다고 이렇게도 보기도 힘들고 하여튼 그때 잡았던 그 과제 이것도 이 시점에서 맞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그 시점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공동체 자유주의 혹은 뭐 우리의 그 주된 논점이 되어야 될까 그런 것을 이제 지금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 조금 전에 발표하신 강성기 교수님의 그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몇 가지 와닿는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이제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제거하려고 했다. 또 이제 뭐 괴담, 과장, 조작, 뭐 정보 이런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태원 참사 이런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괴담이 마치 강물처럼 한 방향으로 즉 좌에서 우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셨고 또 이념 갈등이 문제지만 그 남용의 주체는 한국의 좌파이다. 물론 문제는 이제 한국 우파에게 대안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의 공동적 정책이라면은 북한 친화적 정책이다. 뭐 여러 가지 햇볕 대화, 미사일부를 동원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이것에 대한 그 대책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이런 조작된 정보 이런 것이 유포되지 않아야 되고 법원의 독립성 이것이 법원의 자의적 판단의 보호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또 개인의 존재 근거인 공동체 보호를 위하여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윤리적 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 교수님의 그 현실 진단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처방은 지금 윤리적 규범 준수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좀 미온적으로 저한테 좀 느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에서는 좀 더 직설적으로 그 현재 상황을 묘사하고 처방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좌파는 해방 이후부터 쭉 그랬듯이 공산혁명,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가 가난과 노예의 길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정규조, 민노총 이런 것을 통해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등 모든 분야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확고해야 하고 경제변경을 가져온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혁명의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들 그 위대한 대통령을 독재자로 폄훼하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오히려 건국을 방해한 4.3폭동 이런 것을 먼저 꿈으로 미화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박실 교수가 1915년 말에 쓴 글이 있는데 사실 돌아가시기 한 1년 앞에 쓰신 글인데 사실 이 글을 대구의 행사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이야기하시려고 썼는데 바로 그날 그 수술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서 이걸 대독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역사교과서 왜 역사교과서 정상화인가? 여기에서 이제 역사교육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정면 부정하는 극좌 편향의 역사병에 걸려있다. 새로운 선진 통일의 역사를 만들려면 반드시 사상전쟁,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반대한민국의 역사관을 넘어 친대한민국의 역사관을 세워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시고 그 뒤로도 이제 사적인 대화에서 이게 흘러가는 사정이 심상찮다. 저 좌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하튼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심판은 이제 박재일 교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3월에 있었지만 이런 사태 전개에 대해서 엄청 우려하면서 마지막을 보내셨습니다. 이 좌파가 많은 분야에서 지금 지배적인 위치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경험했고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도한 일반 국민은 사실 공산혁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좌파는 그들의 진정한 목적을 숨기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의 길을 가지 않으면 혁명은커녕 집권도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5.18, 4.3 등과 관련한 유공자를 다수 만들어 자기 세력으로 이렇게 결집을 하고 여론 호도와 여론조사 조작을 일삼고 부정선거까지 저질렀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의 싸움은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거짓과 어둠은 진실과 빛이 비추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기 탄핵, 그게 사기 탄핵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언론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그렇게 부정선거 규명을 그렇게 외쳐도 신문과 방송에는 거의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는 시대입니다.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사기 탄핵을 밝히고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펼치는 장막 뒤에 안주한다면 박수일 교수가 꿈꾸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한 선진 통일도 세계 제1류 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 개조도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거를 묻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모래 위에 능성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밝히고 단죄할 것은 하고 또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진실과 빛을 향한 투쟁, 이것이 있어야 공동체를 살리고 자유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살리고 자유를 쟁취하는 것, 이것이 워낙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토론 제목을 공동체 자유 복원을 위한 자유화의 과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잘못 적었다고 생각했는지 제 글을 받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다시 주의를 붙였어요. 공동체, 제가 원래 보낸 것은 공동체 자유 복원을 위한 자유화의 과제였는데 어떤 이것으로 이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호기 교수께서는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적 평가와 전망이며 토론은 강원대학 신중섭 교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박재한 이사장님, 조영기 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한반도 선진화재단 창립 17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회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진보적 성향이 사회학자의 시선에 잡힌 공동체 자유주의와 선진화론에 대한 생각을 피력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은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 내용일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사회학적 시선에서 공동체 자유주의와 선진화론을 재음미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21세기적인 함의와 전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발표 말미에는 10여 년 전 우리 리공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쓴 글이 있습니다. 이게 신문에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판에만 나왔는데요. 그것을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입니다. 20분 이내에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선진화론과 공동체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선진화론의 최고의 공동체 자유, 선진화 전략, 서울 컨센서스 그 내용입니다. 선진화론과 공동체 자유주의의 평가와 전망을 이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선진화론의 평가, 공동체 자유주의의 평가, 생산적 토론을 위하여 소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한국 보수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 동의하고 계시지 않으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선진화론이 제기되기 전까지는 좀 철학이 부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산업화 시대의 국가 비전과 발전 전략이 좀 모호하다는 그런 느낌을 그 당시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진화론이 제기되기 전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리공 선생님께서 제시한 것이 새로운 국가 비전과 발전 전략으로서의 선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진화론이
이 보수는 물론 진보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에서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이 첫 번째 이 주장은 선진화론에 담겨진 역사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선생님께서는 이제 광복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들, 건국 산업화 민주화, 그다음에 산업화 민주화의 기반 위에서 선진화로 나아가자 이런 단계론을 제시하셨습니다. 위광 선생님의 선진화론의 3부작입니다. 이건 사석에서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선진 통일 전략은 선진화론을 위해서 내가 쓴 3부작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이 선진화론의 구조는 철학으로서의 공동체 자유주의가 있고 국가 비전으로서의 선진화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저작에서 다뤄지는 창조적 세계화는 선진화의 구체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조적 세계화 이론에서는 신발전 전략으로서의 서운 컨센서스 10대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외 정책으로서 선진화 통일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이미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 가치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를 강조하되 자유주의가 공동체의 가치와 연대를 훼손하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각자의 성찰적 배려와 자율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주의는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와는 다르다고 이공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는 개개인의 계몽주의적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그러면 왜 결합시켰는가 하면 먼저 왜 자유주의인가입니다. 인격 완성과 자아실현은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입니다. 자유주의가 제시한 시장의 자유는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자유주의가 이기적 자유주의가 아닌 바로 공동체적 자유주의라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홍 선생님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인간의 공동체적 특성입니다. 인간이란 개체적 개성적인 존재인 동시에 관계적 공생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유형으로는 역사 공동체, 사회 공동체, 자연 공동체를 들 수 있다고 유홍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널리 알려진 5대 반선진화 사상, 이게 선진화 전략이죠. 그리고 이어서 5대 선진화 전략을 개진하셨습니다. 수정주의 역사관, 결과평등주의, 집단주의, 반법치주의, 포퓰리즘, 그것이 이제 5대 반선진화 사상이라고 한다면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시장 능력의 선진화, 국가 능력의 선진화, 시민사회의 선진화, 국제관계 선진화를 선진화 전략의 5가지 전략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1979년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 선생님하고 이제 적잖은 학번이 차이가 있지만 저와 같은 후배 세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운데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를 최고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리공 선생님의 이 사회와 철학의 깊이를 엿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당시 생각했습니다. 원래 서울 컨센서스에 기초한 10대 신발전 전략은 창조적 세계화론으로 묶어서 펴내셨지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 책은 원래 조선일보에 1년간 기획으로 연재를 했었고요. 사실 그때 이 정치 분야의 책임자가 중앙대학교 장훈 교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교수의 요청으로 서울대 강원택 교수와 제가 일종의 연구 조언 비슷하게 참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스탠포드에 가서 이 전체적 책을 완성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이채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워싱턴 컨센서스도 아니고 핵심적 아이디어는 그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도 아니고 서울 컨센서스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자본을 중시해야 한다. 지구촌과 통합을 확대해야 한다. 투자 경제를 만들어 공생적 발전, 성장, 분배 환경 간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경제 발전 목표를 성장 극대화가 아닌 고용 극대화에 둬야 한다. 세계화 부분과 비세계화 부분을 병진 발전시켜야 한다. 인적 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세계 지식 생태계를 활용해야 한다. 민간 협치와 지방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시켜야 한다. 현존주의와 역사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세계 전략을 세워야 한다. 여전히 저는 2024년 전제도 아주 울림이 큰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론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진화론의 기여입니다. 선진화를 통해 꿈꾸는 것은 부민 덕국의 선진인류 국가입니다. 부민 덕국이란 부자 국민과 유도 국가를 뜻하는 바, 부자 이 국민과 소프트 파워 강국의 결합을 목표로 합니다. 보수의 새로운 이념적 정책적 지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수적 관점에서 건국산업화 민주화를 잇는 새로운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데 선진화론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 전략과 정책을 구체함으로 보수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시대 정신의 내용과 전략을 채우고 있습니다. 선진화론의 한계입니다. 선진화론은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의 대안론입니다. 선진화론이 양극화 해서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주목하지만 무게중심은 어디까지나 성장, 개방, 그리고 국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울 컨센서스 10대 전략에서 분배, 환경, 거버넌스가 다뤄지고 있지만 이 이슈들에 대한 더욱 전향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진화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 보수 세력이 과연 이러한 선진화의 과제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습니다. 이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입니다. 서구에서 대체적으로 진보는 개인주의, 보수는 공동체주의를 중시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진보는 계몽주의로부터, 보수는 기독교 사상과 에드먼드 버크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개인주의의 핵심이라면 가정 및 국가 등 공동체를 개인 못지않게 중시하는 것이 공동체주의의 핵심입니다. 물론 보수가 개인주의를 완전히 거부하거나 진보가 공동체주의를 철저히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목할 것은 이 신자유주의가 개인주의에 친화적이라고 한다면 1980년대 이후의 보수의 새로운 그런 이념적 이 파라다임은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에 친화적이고 신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에 친화적입니다. 아마 미공 선생님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자유주의란 말에 이 둘을 결합시키려고 하셨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의 성취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아시아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에 가까운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개인주의 윤리보다는 관계주의 윤리를 중시한 유교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 성장의 결과 많은 대 많은의 투쟁의 이기주의적 개인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훼손된 공동체 윤리를 복원하되 전통적 공동체에 내재된 가부장주의, 집단주의, 권위주의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철학이자 사회 철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적 토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한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홀로 사회의 도래라고 하는 사회학적 관점입니다. 2020년대 현재 우리 사회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개념이 하나가 나홀로 사회입니다.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750만 정도였고 전체 가구에서 34.5%고요. 아마 머지않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50%가 될 것입니다. 나홀로 사회를 물론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홀로 삶은 자유로움과 만족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홀로 삶은 결국 쓸쓸하고 고립된 삶입니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는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따로 그리고 함께 잘 살아가는 새로운 문화를 읽어야 할 과제를 우리 사회는 안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대 공동체주의 이런 이분법으로만 볼 경우에 문제점입니다. 개인주의의 그늘입니다. 많이 대 투쟁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각자 도생 사회로 안타깝게 귀결될 수 있고요. 공동체주의의 그늘입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결국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 유계주의, 권위주의 사회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점에서 저는 이 공동체 자유주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선 현재 우리 사회의 개인적 삶과 사회적 생활을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문화적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생산적 공존입니다. 우리나라의 1차적 정체성은 헌법 제1조 1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관계법 개정 자문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나라입니다. 이게 1조 1항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초가 자유주의에 있다면 공화주의 기초는 공동체주의에 있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상상과 실천에서 하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 소회입니다.
위공 선생님을 책을 통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2011년에 이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12년 전입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만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0년 1월 워크숍이 있어서 스탠퍼드 대학을 갔을 때 연구차 머물고 계시던 위공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신규 교수와 함께 우리는 1번지라고 하는, 아직도 제가 2년 전에 가봤던 이 식당이 있더라고요. 1번지라는 평범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창조와 적 세계화론이 발표되기 직전이라 이날 위공 선생님의 이야기는 선진화 세계화 그리고 통일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한 주체 세력에 대해 위공 선생님은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 간의 일종의 연합 세력의 구축을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 대 진보의 쟁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 현실적인 어떤 실효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미래에 대한 위공 선생님의 고민과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위공 선생님하고 가깝진 않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이 첫 번째 인상은 위공 선생님이 갖고 계신 애국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달 제가 강의하는 교양 과목 진보와 보수의 특강을 하러 오셨을 때였습니다. 위공 선생님은 선진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열정적으로 강의하신 다음 학생들과 활기찬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제가 이 글에 담진 않았습니다만 그때 위공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에 와서 처음 강의를 해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객석에 앉아 강의를 들으면서요, 문득 떠오른 생각은 교단에 서신 위공 선생님의 모습을 처음 봤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에 앞서 위공 선생님은 천성적으로 강의를 무척 잘하시고 학생들이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교수이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연이 시작되기 전 제가 이제 이 교양 강의를 저희 과학관에서 했었는데요. 과학관 앞 벤치에 앉아 위공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론이 율곡 선생의 대동사회론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자 위공 선생님은 대동사회론의 기원인 예기를 언급하시면서 민생과 사회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대적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자유주의에 좀 이렇게 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공동체 자유주의는 분명 한국 보수의 철학적 고민을 담고 있고 그 수준을 일대 업그레이드한 개념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 저는 우리나라 사회과학자들 가운데 위공 선생님이 가장 문제적 인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위공 선생님의 선진화 담론은 2000년대 중반 위기에 빠진 보수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선진 인류 국가도 선진화 담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이 점에서 위공 선생님은 프랑스 문화사회학자 루시안 골드만이 말한 바 있는 한국 보수 세력의 성신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몇몇 가까운 이 친구들은 제가 위공 선생님을 너무 높이 평가한다고 더러 지적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위공 선생님은 아카데미즘과 정책 연구를 본격적으로 결합시킨 우리나라 최고의 아카폴리의 사회과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일보의 창조적 세계어로는 저보로 쓰라고 하셔서 제가 이 서평을 쓰면서 이 말을 맨 처음 했던 것을 기억되기도 합니다. 위공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젊은 진보적 사회과학자들은 위공 선생님과 대결하고 또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7주년을 맞이하셨는데 이 위공 선생님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신중섭 교수께서 한 7, 8분 정도 토론이 있으시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김옥일 선생이 잘 정리를 하셨듯이 위공 선생은 연구, 운동, 참여 이 세 분야를 두루 걸쳐서 한 사람이 하기엔 벅찬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 선진 통일의 철학적 기초가 공동체 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너무 깊어서 얕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집중하다 보면은 빠져죽지 않으려고 항상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에는 발을 들어놓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공 선생의 뜻을 받든다고 하면은 자꾸 이 철학인 공동체 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허우적거리지 말고 운동과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대체로 교수들이라서 그냥 이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철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이공 선생은 그 사유의 폭이 넓어서 저는 뭐 이공 선생을 만난 적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조영기 선생의 부탁을 받고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대한 이론하고 행동 강령까지 다 되어 있어서 이걸 자꾸 뭐 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운동하고 참여해서 실행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정치를 해야지 실현할 수가 있는데 이공 선생께서 말년에는 아마 그런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실현하지 못하시고 이제 직식도 못 채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운동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공 선생이 꿈꾼 현실이 그것이 꿈이 아니고 실현되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데 그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 발표에 이어서 오늘 이제 토론을 맡게 됐는데 워낙 뭐 김호균 선생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농평자의 평가하고 생산적 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제 우리가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철학적으로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이 있었는데 자꾸 그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서양 철학에 있었던 논쟁이죠. 그래서 이 이공 선생이 말씀하신 그 공동체 자유주의는 서양 철학에서 그 자유주의자와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결이 상당히 다른 것 같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논쟁을 연상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버려야 될지 결국은 이건 보조적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선진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기초로 이렇게 이공 선생이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자꾸 빠져가지고 뭐 복원을 하니 뭐 학산을 하니 하는 거는 이게 결국은 다른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꾸준히 들었습니다. 토론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왜 이공 선생이 당신의 혼은 천하의 이공이라고 그래서 이건 동양적 공화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주의 쪽으로 조금 더 논의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저는 그런 또 의심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왜 공화주의가 아니고 공동체주의를 앞에 갖다 붙이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저는 조금 이제 들어봤습니다. 천하이공 이거 좋은 말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동양 고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그 동양적 공동체주의고 천하는 결국 공공의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호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그런 측면에서 이 공화주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 철학 공화주의 관점에서 공동체 자유주의를 좀 재해석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균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선진화 통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도 보수의 대안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공 선생의 말을 빌리면
스스로 얘기하기를 혁신적 중도 보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혁신적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병든 진보와 병든 보수를 함께 넘어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진보 보고 죽으라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 사회주의란 말은 공동체 자유주의가 배척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할 때 우리나라는 뭐다 북한 종북 세력 얘기합니다만 서양 지성사에서 본다고 하면 이 사회주의는 적어도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유럽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이거 우리 헌법 정신하고 이배되지 않습니다.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실험되었던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동구하고 소련. 이 사회주의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얘기할 때 이거를 사회주의하고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활발히 얘기되고 있는 노동 현장의 민주주의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진보, 건강한 보수는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정도는 수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뭐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헌법도 첫 번째하고 세 번째 사회주의는 저는 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옥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보는 그 양쪽에다가 상당 정도 포인트를 주지 않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잘못하면 이 병든 보수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승만 박정희를 극복해야 될 때 오지 않은가라고 하면 첫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사회주의의 건강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고 이 병든 진보는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그래서 보수의 지평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김옥희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듯이 분명히 이제 그 유홍 선생은 보수에 발을 딛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보 쪽에서 이런 게 없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수를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그건 보수의 한계가 아니고 보수의 터한 자리입니다. 우리 김옥희 선생님이 이런 게 문제고 보수로 한계라고 말씀하셨던 거, 평등의 문제, 그건 뭐 양극 극복의 문제죠. 뭐 이런 문제는 그거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31페이지에 적었는데 유홍 선생님이 말씀하신 혁신적 중도 보수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기가 보수인 이유는 평등보다 자유를, 국가보다는 시장을, 집단보다는 개인을,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장을 중요시하는 것이 한계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보수 자체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중도냐? 중도인 이유는 자유, 시장, 개인, 성장 등 보수의 가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공동체적 유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자유주의와 관계적 자유주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신문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왜 그 평등에 더 관심을 두지 않고 라고 하는 문제는 보수의 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말하고 좀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옥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철학적으로 이제 공동체주의, 공동체 자유주의는 양날의 칼이죠. 이게 잘못하면 집단주의에 빠진다. 개인주의를 또 강조하면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나홀로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비판에 대응해서 이제 이공 선생님이 이걸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주의 얘기할 때의 그 정치 사상, 철학 이론이 아니라 정치 사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주로 이제 공동체주의를 얘기할 때에 철학에서는 마이클 샌달이라든지 그 네 사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네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 이공 선생은 엣지오니, 퍼트남, 벨라, 바버 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주로 시민적 공화주의 내지는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철학적 공동체주의하고는 차별이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공동체 자유는 참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게 뭔지. 그래서 깊다고 얘기하면 좋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난 게 영국에서 2000 몇 년도입니까? 2004년도 초에 마이클 하워드 이 사람은 뭐 우리 기억을 수상을 못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마이클 하워드가 2004년에 이게 그 영국 신문에다가 전면에다가요 자신의 어떤 보수주의 신조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신조를 16개를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 지지율이 1%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게 뭔가가 확실하게 머릿속에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로 이거 국내 신문에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나는 믿는다 해서 이란 13가지, 나는 믿지 않는다 해서 3가지라고 해서 이걸 읽어보면은 보통 사람들도 머릿속에 뭐 개념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동체 보수주의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진화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봤더니 박세일 선생이 이미 그걸 하셨더라고요. 2005년도에 보니까 34페이지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6가지를 얘기했는데 공동체 자유주의의 제1의 가치는 개인의 존엄과 차이에 대한 존중이라고 믿는다. 믿는다는 붙였습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믿는다. 공동체 자유는 국가의 발전이 국가, 시장, 시민 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하여 달성된다고 믿는다. 공동체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기본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공동체 자유는 물질과 경제 못지않게 도덕과 문화의 힘을 믿는다. 공동체 자유는 열린민족주의, 세계공화주의를 지향한다고 믿는다 해서 뭐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해서 그냥 고등학교 수준 정도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으면은 공동체 자유는 이런 거네 하고 피부에 와닿는 뭐 그 정도를 좀 연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마치겠는데 박세일 교수께서는 생전에 막힌 보수와 다친 진보를 늘 걱정을 하셨었는데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네 분 진보와 보수의 사표가 되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이 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제2세션을 시작하겠는데 위공 박세일 교수는 21세기는 좌우 이념의 경쟁 시대가 아니라 국가 비전과 전략의 경쟁 시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동체 자유주의는 우리나라 정당이나 국가사회에 주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며 귀중한 재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자유를 어떻게 복원 확대시킬까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세션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강성진 한반도 선진화 재단 정책위원장께서 그리고 두 번째는 손승미 한반도 선진화 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께서 세 번째로는 이승길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께서 네 번째로는 양정호 미래교육혁신위원회 회장께서 마지막으로 이용환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께서 각각 6, 7분 정도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강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앞에 교수님들 발표 많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보수니 진보니 뭐 이런 철학적 요게 잘 익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의하면서 잠깐 했던 얘기를 좀 해봤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책자에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빼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얘기 듣는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인권 법치라는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이게 왜 보수의 가치일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인류 보편의 가치인 거지 왜 보수의 가치, 그럼 이거 진보는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안 하고 시장경제 안 하고 법치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를 보수주의라 얘기할 때 많이 비판하고 있는 게 자유주의, 그 다음에 최근 1980년에 워싱턴 컨센서스 얘기 나오면서 대처리즘, 레이그노믹스 나오면서 뭐 신자유주의, 심지어는 정글자본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수라는 개념하고 많이 연결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있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라는 역할을 보면은 시장경제만 강조하다 보면 그럼 정부는 하지 말라는 얘기냐는 거거든요. 그게 산업혁명 시대의 대공황 이전에 얘기하는 정부는 야경국가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정부는 아무 역할도 하지 말고 야간에 경찰 역할만 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복지정책도 없었고 노동자가 실업이 되면은 당신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업자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이 그게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고 정글자본주의가 어떻게 돼 보면은 1980년대 자본주의가 아니라 대공황 이전에 그 자본주의를 일컫는다고 볼 수 있고요. 대공황이 끝나고 나면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다는 거죠. 그 개념이 우리가 지금 오늘 논의하고 있는 그 박세현 선생님의 이 공동체 자유주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들거든요.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자유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아니면 시장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학생들한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차이가 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개인주의라는 일종의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에 보니 개인이라는 개념인데 그것이 아무리 그 개인이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안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기주의는 우리가 너무 그 사람이 이기적이다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것도 받아들이는 게 이기주의인데 개인주의는 그거는 자기가 아무리 하고 싶은 걸 유틸리티 그 효용극대화 이윤극대화 하더라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의 개인주의, 그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시장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장과 정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호기 교수님이 보수와 진보의 그거를 얘기하실 때 두 가지가 좀 제가 들은 게 마르크스 엥겔스주의의 그걸 하고 사회민주주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를 공부할 때 보면은 대공황 이후 대공황을 거치면서 경제학적으로 케인즈주의에 입각하는 케인즈주의가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이 그 산업혁명 시대의 그 시장경제에다가 정부 역할을 덧붙인 거거든요. 즉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이 안 될 때 정부가 역할을 하려는 그 개념에서 보면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이제 그 나눈 것인데 사회민주주의 보통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정부 역할을 더 많이 강화하는 개념인 거고요. 근데 마르크스 엥겔스로 가면은 그거는 완전히 자본주의를 부정한 거죠. 즉 시장 경제를 부정한 소련이나 중국 메커니즘 공산주의 체제로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진보냐 이제 보수냐를 얘기할 때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얘기하면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계속 바꿔왔다는 것이죠. 즉 대공황 이전에는 시장 중심이었고 대공황에서 70년대 말 스태그플레이션 나올 때까지는 케인즈주의에서 정부가 역할을 강화시키는 보통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그러고요. 1980년대부터 한 2008년도까지를 우리가 보통 비판하는 사람은 신자유주의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보면 우리가 대공황 이전의 산업혁명 시기에 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도 사회복지 자금이 정부 지출의 50%가 육박하거든요. 넘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30%가 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산업혁명 시대의 자본주의 체제라는 그거를 따르는 자본주의 체제는 없거든요. 즉 시장경제 메커니즘만 강조하는 경제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봤을 때 공동체 자유주의를 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자유주의라는 시장경제 메커니즘 개인주의라고 해석을 하면은 그 개인들이 모인 시장 그것이 공동체고 그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부라는 거죠. 개인만 모여서 만들어지는 시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굉장히 잔인한 자본주의, 즉 정글 자본주의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 정글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사회, 시장, 공동체라는 것은 결국은 약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는 공동체 차원에서 보면은 시장에서 있는 개인들이 모여졌을 때 그 약자는 정부가 치유를 해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적 시각이다 봤을 때 내 자신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사회고 공동체고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냐라는 걸 저는 이전 아까 앞에서 이제 토론하신 교수님들이 행동으로 가야 된다고 볼 때, 저는 결국은 어떤 경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택의 폭을 시장으로 할 것이냐 정부로 할 것이냐로 저는 선택하는 게 앞으로 이제 보수의 그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논쟁이 많이 되고 있죠. 후보나 타자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비대면 진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소득세 법인세를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인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너지 믹스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확대할 것인가, 규제를 완화할 것이냐 강화할 것이냐, 전기요금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문제들이 결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는 게 좋으냐, 아니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하는 게 좋으냐, 사회복지 정책처럼요. 그런 차원의 접근에서 저는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박사되고, 아예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거냐 아니냐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라는 것은 저는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이제 몰락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깐 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보면은 보수와 진보의 논리를 시장이냐 정부냐 공동체인가 자유주의인가라는 이분법 시각에서 보는 것은 지나친 접근이다. 복제와 분배를 얘기하면 진보이고, 좌파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현재 자본주의 변화, 체제의 변화에 대한 논리다. 이러한 해석이 한국이 보수주의자들의 철학의 빈곤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현대 자본주의는 경제성장이라는 효율성과 사회복지 정책이 동시에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정책을 정부에 맡기는가 시장에 맡기는가를 선택하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다. 결국 경제정책 수단의 선택과 이를 통한 결과를 가지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진보주의자들과 달리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이 이념적 철학이 빈곤한 이유로 인하여, 즉 자유시장 경제라는 이념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거나 공동체를 주장하면 마치 보수를 포기하고 진보나 좌파적 사고를 갖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이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내용에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는 결국 어떤 경제 문제나 해결을 할 때 그거를 시장으로 할 것이 좋은지 정부를 할 것이 좋은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지, 이게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분법적 논리는 아니다. 즉 공동체 자유주의도 거기 안에 그러한 시장 개념이 같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자유주의 안에는 또 개인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 문제를 어떻게 시장과 정부의 조화로운 시각에서 해결하는 게 좋은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가족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자유주의에 대해서 손승미 한반도 선진화재단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손승미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박세일 교수님이 쓰신 여러 책을 좀 읽어봤는데, 그 안에 가족이라는 게 공동체로 들어가 있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자세히 써놓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이렇게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공동체 자유주의를 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창작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페미니즘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데스크에 이번에 저와 오세라비 작가가 같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출간이 됐어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보수는 페미니즘이다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저자 사인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은 보면 우리나라 그 가족 공동체가 굉장히 이제 붕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집값은 치솟고 일자리가 부진하고 하면서 청년들이 굉장히 지금 위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위축되어 있는데 더해서 급진 페미니즘이 이제 최근에 몇 년간 우리 사회를 이제 휩쓸었죠. 이제 그러면서 비혼주의가 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 건수가 감소를 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22년도 기준 0.78이라는 믿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이 0.78을 찾아보니까 이 전쟁 시기에도 이거보다는 높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동독, 그러니까 체제 변환 시기에 동독에 나타났던 출산율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마치 체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심각한 그 갈등 상태에 있고 생존에 부딪혀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2021년도에 그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17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4개 나라가 가족을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1순위를 꼽았는데 우리나라는 의외로 가족의 가치는 3순위였어요. 3순위고 1순위로 꼽은 건 뭐냐 하면 물질적 풍요를 꼽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끈끈하고 가족에 대한 가치를 높이칠 줄 알았는데 3순위로 이렇게 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가치를 물어보는 그 문항 중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부모와 형제,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대한 만족감, 또 가족의 성취에서 오는 자부심, 또 자녀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열망, 이런 거에 별로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다고 이렇게 조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굉장히 그 유교 사상에 의해서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강하고요. 내 자신보다는 관계 속에서의 나를 중시하고 또 학연, 지연 이런 공동체에 속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한국인의 이제 가족의 가치에 대한 순위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가? 근데 뭐 혹자는 이 물질적 풍요를 꼽은 게 결국은 돈을 벌어서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를 원하는 거다. 가족의 가치를 버린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조금 뭐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인이 가족에 대한 이런 인식이 강하고 너무 가족애가 끈끈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관심에서 좀 멀어지고 싶다,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1인 가구도 증가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여기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물질적인 부에 관한 그런 염원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 부를 추구를 하면 가족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족이라는 게 요새는 내가 가족을 꾸밈으로써 얻는 편익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 소비 지향으로 보기 때문에 청년들이 가족을 꾸리면 오히려 내가 가난해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세일 교수가 제시한 공동체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어떤 그 1차적인 이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이라는 뭐 공동체 혹은 또 사회 국가의 그 공동체들이 본래의 가치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이제 그런 자유주의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 자유주의는 공동체보다는 자유주의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보지만 공동체 가치인 사랑이라든가 미래 포용 같은 이런 가치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흔히 공동체로서의 가족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여성에게 전통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걸로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여성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다든가 희생한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좋게 묘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왔던 거죠.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그 공동체 자유주의가 적용된 이런 가족은 가족이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가족의 기능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과 남성이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살아가면서도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양성평등한 가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게 바로 공동체, 자유주의 공동체 정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양성평등한 가족은 저는 어떤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라 조화로운 양성평등 관계를 통해서 가족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 페미니즘의 기반을 둔 것이라야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조화로운 양성평등 관계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경쟁 관계에 있지 않고 그 조화를 이룸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남성성 그러면 굉장히 근육질이라든가 빠른 의사결정 등등 있고요. 또 여성성은 높은 창조성, 또 공감 능력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역시나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아니고 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이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은 굉장히 큰 넓은 스펙트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전투기 조종사 여성도 있고 또 공감 능력이 풍부한 남성 컨설턴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은 이런 성 스펙트럼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조화로운 양성평등에는 성형평성의 개념도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형평성은 성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평하게 대우하는 이 공평의 개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윤리적인 측면도 포함이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바로 페미니즘은 이런 조화로운 양성평등에서 추구하는 가족의 가치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을 추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가족 구성원 간에도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서 굉장히 그 필요할 때 어떤 다른 사람의 신체적 혹은 심리적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자존감이 증가하고 외로움은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페미니즘이 이제 성숙하면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에 굉장히 이제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가족의 성취를 큰 보람으로 여기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교적인 성격의 가족주의와 페미니즘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교적인 가족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개인의 권리보다는 가족의 유지와 번영을 중시하기 때문에 상당히 옛날에는 이제 여성들이 이런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전통적 가족주의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이 개인 구성을 채찍질하고 자유를 오히려 억압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또 가족이란 이름으로 개인에게 어떤 암묵적인 룰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연애나 결혼, 출산까지도 간섭하는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진 이후에 이 전통적 가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페미니즘은 가족 안에서 개인의 권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성원의 자유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나치게 끈끈한 한국의 가족주의에서 벗어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독립된 자아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이 그 인격체로서 조화롭게 서로 포용하면서 배려한다면
궁극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실현도 하고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선진화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 회장이신 이승길 님께서 공동체 자유주의 복원 확산을 위한 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승길입니다. 근데 오늘 앞서 두 개 주제 발표가 너무나 큰 담론들을 얘기해 주시고 사실은 그걸 잘 소화를 사실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여러 토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국이 노동법인데 특히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노동개혁 이렇게 얘기를 다른 뭐 연금 교육 개혁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들이 10주에 맞추어서 그럼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뭐를 지향하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정제돼서 간단한 표현으로 좀 내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참 어렵겠다,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고 또 우리 이제 한반도 선진화에 대해서 선진화도 돼야 되겠고 또 그런 국가도 또 만들어야 되는 방향성은 뭐 같은 의견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의 복원 회복이 지금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노동개혁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노동하시는 분들을 얘기했을 때 현재 비전이 있는가? 이슈는 무엇인가? 정책은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무엇인가? 했을 때 잘 작동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다. 가능한가? 그것도 잘 모르겠다. 그럼 내년 총선 어떻게 끝나면 잘 될까? 그것도 아닐 것 같다. 뭐 이런 등등 하면은 지금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 내에서 과연 국민들이 정말 여기 얘기하는 선진화다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요즘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기후 위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했었던 개념인데 이게 굉장히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그런 얘기고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서 그 한일 노동법 포럼을 좀 이렇게 하면서 고령화 이런 문제를 다뤘을 때 전에는 한국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아까 이제 저출산 얘기했을 때 이것도 너무나 빨리 떨어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산성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데서 우리가 제급자족하는 경제도 아닌데 무슨 대안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함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근대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과연 일자리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지금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는가? 뭐 그것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첩첩산 중에서 노동개혁 그래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큰 앞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노동법으로 한정하면은 한 70년 동안 입법이 됐었는데 그 사이에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공장제적인 노동체제 이것이 전제가 된 것이 좀 변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을 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 내지는 경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된 노동개혁이 되고 정말 선진화될 수 있고 잘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라는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는 서로 지금 확인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노동개혁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는 있는데 오늘 또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노동 철학을 구태여 보면 무슨 철학이 있었을까라는 부분 관련해서 특히 이제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진영적인 이런 것들이 노동에도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들에서 특히 이제 저희 한선재단에서 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노동 철학 이런 것들은 또 뭘까라는 부분들은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담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현재 취급한 가지로서 현 정부가 이제 노사 현장에서 법 집행을 했는데 뭐 공정과 균형, 뭐 일관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좀 미시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가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9월달 다 다가왔는데 당초는 이제 이번 9월달이 되면은 뭔가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들리는 바에는 별로 내용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노동개혁 만만치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료에 이제 노동법의 현대화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에서 크게 얘기되는 거고, 이것은 누구나 뭐 이렇게 크게 부인은 안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선진화 내지는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노동만 갖고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은 대화와 수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필요한 그런 공간의 상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노동개혁 앞으로 전망할 때 노동개혁 뭐 이미 이제 정책적으로 뱉었기도 했지만은 항상 얘기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이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적인 그런 구축은 좀 없을까?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결국은 현재 이제 사실 노사 간에 제 개인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까지 서로 노사 간에 대화가 없었던 적은 좀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인 영향인지 모르지만은 이 노동 문제도 굉장히 진영적인 논리로 연장선이 돼서 거의 확보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가 중심이 돼서 대안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노사는 관심이 없는 뭐 이렇게 되고 또 발표가 되면은 역시 또 옛날 판형을 또 다시 내밀지 않을까. 그럼 결국 노사가 상생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뭔가 이제 바뀔 것 같다라는 기대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리더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발표를 보면 이제 정권 교체에서 혁신적인 중도 보수 뭐 이런 적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한선재단 조금 활동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과연 싱크탱크로서 과연 우리 전체적인 국가 지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사실 개인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도 모여야 되지만은 그에 대해서 재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먼저 얘기하신 것이 취약한 재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갈 길이 아직도 많이 있구나, 남아있구나라는 것들이 새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도 됐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지금의 어떤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노동개혁 구조적인 문제들은 있지만은 그래도 희망을 갖는다고 그러면 오늘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희망의 비전으로서 저는 이제 차분히 좀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점진적 개선은 다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끊임없는 혁신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선재단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제안을 해야 되겠고 머리로만 아니고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사실은 이제 우리 한선재단에 이렇게 오시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항상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젊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노동하는 변호사인데 자기는 학부를 경영학을 배웠는데 자기는 기업 관점에서 사장이 되고자 했는데 하여튼 지금 변호사가 돼서 뭘 일을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노동 쪽을 보니까 다 노동 관점이지 기업 관점은 없다더라 이런 느낌이 들고 또 같은 생각을 사는 젊은이들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옆으로도 없다라고 이렇게 소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근데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했듯이 앞으로 그 시간을 좀 두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나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동개혁의 필요성 있는 부분들이 우리 한선재단에서 지향하는 목적에 맞추어서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훈 교수께서 오늘 있으시겠습니다. 짧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저는 다시 뛰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가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하는 또 어떤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냐는 얘기를 좀 엑기스 차원에서 핵심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시라고 하는 말이 있냐면 여태까지 뭐 힘들게 뛰어왔어요. 바쁘게 뛰어오고 열심히 살고 다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뭔가가 좀 정체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뭐 경제일 수도 있고 정치일 수도 있고 뭐 사회일 수도 있고 하는데 뭔가가 돌파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를 좀 새롭게 하거나 좀 생각을 좀 고쳐먹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거를 쭉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박세일 교수님이 전에 공동체 자유주의를 처음에 했을 때 황량한 시절에 어떻게 보면 뭔가 기초가 없는 시절에 얘기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한 30년 정도 전이니까. 자, 그 당시를 한번 돌아보면 간혹가다 사회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중심을 못 잡거나 했을 때는 사회에 그래도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 또 어떻게 보면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는 분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총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마디로 이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좀 수긍하고 그거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딱 보면은 어느 누가 얘기를 해도 다 그게 일종의 보면 진영 논리로 가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맞은 건지 틀린 건지 엄청 헷갈려요.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요즘 뭐 정치계가 됐든 뭐 사법체계가 됐든 보면 우리가 신호등이 있으면 빨간불 있으면 멈췄다가 파란불 있으면 초록불이면 사람들이 건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빨간불이 이렇게 있는데도 본인이 건넜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고집들을 피우냐면 혹시 저 신호등이 약간 고장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건넜을 때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꼬투리를 잡고 우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뭐가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건지 없어진다는 거죠. 네? 이러면 사회 원로가 됐든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귀에 안 오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좀 지금까지 달들 이제 살기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쁘게 살아오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고 우리가 많이 얘기할 때는 옛날에는 이제 뭐 한 60년, 1960년대, 50년대는 막 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많은 걸 알고 계시면서 또 외국의 지식도 가져와서 한국을 막 이끌어가는 이런 분이 엄청 필요한 때가 있었어요. 또 그러다가 막 이렇게 난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IT 부국이나 강국, 삼성 뭐 이렇게 뭐 한 것처럼 한 사람이 진짜 뭐 100만 명을 먹여 살리든 1000만 명을 먹여 살리든 이런 게 필요한 때도 있었어요.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나 봐도 아, 저 사람 말을 좀 들어야 돼 하는 의미로 어떻게 보면 좀 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좀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보면은 이 세계가 다 무너지고 뭐가 맞고 틀리는지가 다 헷갈려 버려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도 좀 지키는 사람, 예를 들어서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 빨간 불일 때 멈추고 초록 불일 때 건너가고 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라도 좀 제대로 외치는 사람이 필요할 때로 보여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했던 거는 아까 앞에서도 막 토론할 때 얘기하셨는데 그 푸트남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는 그냥 혼자만들 잘나가지고 사는 보울링 어론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아니 그래도 이런 걸 사회가 잘 되려면 애들이 잘 돼야 돼 하면서 무슨 our kids라고 하는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걸 하다가 최근에는 이분이 골프나 이런 거 좋아하시면 그 업스윙이라고 하는 그 경제용어나 이렇게 하면 업스윙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얘기할 때 공동체나 이 관련되어 있는 거를 회복이나 복원이나 복고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옛날에 좋은 기본이 바른 그런 사회로 불러가지만 지금보다는 한 단계 위쪽을 향상돼서 어떻게 보면 더 그 상승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가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의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딱 그런 시절 같아 보여요. 옛날에는 바쁘게들 살고 하느라 그러셨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뭐 서울로 그냥 모두 다 보내는 이런 부분이 옛날에 좀 엄청 바빴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또 함께 또 젊은 세대가 됐든 또 이렇게 노인 세대가 됐든 중장년 세대가 됐든 같이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시점처럼 보여요. 이런 거에 해당돼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좀 기본이 뭐냐 우리나라의 또 우리나라의 도대체 기초가 뭐냐 여태까지 지금까지 오기 위해서 뭐가 진짜 바랐는지 뭐가 진짜 튼튼한 밑받침이었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진짜 잣대가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지킬 때인 것처럼 지금 그래서 그런 거에서 제일 잘 하려면 앞으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혼자는 안 된다. 여기 보수가 됐든 우파가 됐든 과거의 생각에서 가장 그 옛날에는 먹혔지만 지금은 안 먹히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난 사람 또는 든 사람 이분들이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 나를 쫓아와 이렇게 나를 쫓아와서 하면 사회도 바뀌고 기관도 바뀌고 정부도 바뀌고 이렇게 된다 하는데 요즘 젊은 학생들이나 그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은 그거는 라떼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봐서는 이제는 뭔가를 해서 나를 쫓아와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좌파가 됐든 진보 쪽이 됐든 그쪽에서 얘기했던 본인들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 없지만 막 무더기로 뭉쳐 다니면서 곳곳에 밑바탕에 뭔가를 깔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부터라든지 꾸준하게라든지 앞으로 계속 해나가거나 젊은 세대들한테 멀리 보고 5년 10년을 해야지 그냥 지금은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뭐 용산이 됐든 뭐 정부에 올라가서 맨 꼭대기만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겠지. 아유 정말이에요. 밑바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그 기초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거를 넘어서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뭐 시민의식이 됐든 공동체의식이 됐든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밑바탕을 잘 좀 깔아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박세일 교수님하고 매일 얘기할 때 보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 양 교수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해당되는 거는 저도 공감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시간이 지나면 왜 앞으로 5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40년 동안에 꾸준하게 교육에도 투자를 하고 거기서 이 같이 뭔가를 이끌어 나가고 그 학생이나 앞으로 청년이나 이끌어 나갈 사람들한테 바르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깨우쳐줘야 된다. 그거를 좌파나 진보는 지난 그 정교조 교육감이 됐든 본인들이 운노총이 됐든 하면서 20, 30년 동안에 밑바탕에서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꼭대기만 올라가가지고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내가 용산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되겠지 했는데 밑바탕은 거꾸로 돌아갔다. 지금이 바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이고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멀리 보고 좀 이끌어갔으면 생각이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하게 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꾸준하게 갖춰주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쫙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짧게 그냥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우리가 좀 용어나 이런 것들을 좀 선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혁신이라거나 민주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뺏겼어요. 좀.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이걸 지금 이끌어서 앞으로 좀 보수가 됐든 우파가 돼도 이게 좀 이렇게 옛날 방식이 아니고 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그런 용어들을 좀 잘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중 안에서 하나가 아마 앞으로 보면 뭐 그게 공동사회가 됐든 공전사회가 됐든 아니면은 상생사회가 됐든 이런 식으로 뭔가의 희망적인 거를 좀 주고 혼자만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어떻게 보면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에 해당되는 거를 보수 우파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그런 밑바탕이 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공동체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본 이런 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둘 사이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그 공동체 자유주의가 정치 진짜 하나의 사상을 본다면은 이 기반에서 제도, 질서 기법이나 행위 기법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것을 따른다면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자유주의와 사회적 자본은 불가분 관계이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말했지만은 또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 분류하겠지만 크게 후쿠야마를 보면은 크게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좀 분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근거로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보면은 현재 그 신뢰는 산불, 불신, 불만, 불평 사회로 하듯이 우리 현실에서 그것이 아주 취약하고요. 규범은 윤리와 질서인데 이미 상당히 무너진 상태를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다만 네트워크, 사회적 관계는 겉으로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신축의 이웃과 또 자기들 지인, 특히 이념이 끼면은 이념에 같은 사람들끼리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형성화되지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을 닫고 있다. 그래서 사실 친밀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낮다. 그래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가 우리가 말하는 사회자본의 기본 요소들이 다 아주 다집게 동의를 작용하기 때문에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많은 발제자분들도 말씀하신 포트나면도 보면은 사회자본을 크게 개인들 사이 연계 이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호혜성 이렇게 해서 신뢰 규범도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박세일 이사장도 창조 사회론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호혜성입니다. 호혜성은 사실 그 사람이 선행을 하더라도 자기가 저 사람 인격자다, 복을 다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에 멈춰서는 사회는 발전하지 않고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 사람의 도움을 주거나 또 다음 사람에게 그 호혜성 불러주는 영광을 불러줘야만이 그 사회는 돌아가는데 이것을 포트남은 윤활기적 사회자본을 그랬고 우리 박세 이사는 연결적 사회자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호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시민적 품성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호혜성이 없으면은 그것은 거기에 본인으로서 멈추고 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네트워크가 구조해서 호혜성과 함께 발전돼야만이 사회자본은 높아지는데 사회적 네트워크가 촘촘하게 연결되면 정보 소통이 수월해지면서 기회주의적 혁신과 부정행위를 많이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잘못하면 나쁜 소문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소문을 통해서 평판이 좋아집니다. 사회자본이 좋아지고 사회자본이 형성됩니다. 호혜성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실현하는 윤활력을 하니 바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박세 이사장께서 말하는 연결적 사회자본이 이렇게 해서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사회자본의 가치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럼 사회자본을 어떻게 상승시키느냐, 상향 조정하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은 역시 교육이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교육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사회 지도의 솔선수범이 중요한데 그 사회 지도층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사실 그 정직한 행위 또한 사회적 저는 부채로 말하겠습니다. 그 허위와 거짓과 그다음 권모술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져야 사회는
상당히 맑아지고 사회 자본도 형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 정치인들이 우리로부터 허위와 거짓과 이런 것들이 일상화지고 하여튼 어른들도 모르지만 애들까지도 그것을 본받아서 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막연하게 좀 많이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질서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에도 교통신호를 안 지킨다든가 주차구역을 아무도 안 한다든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가 바로 정치인들이 이런 허위, 거짓, 소위 말해 그 사람 좋게 말할게 탈진 시간 만든 언어를 희화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 사회가 상대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된 토양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부채만 쌓이게 하는 그런 토양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도 아주 위선적 사람이나 과잉 이기주의를 쫓는 사람들도 공공선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은 사회에서는 신뢰 배려가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려면 갈등을 유발한 대표적인 조직인 정당과 정치인, 노조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지도층부터 깨끗해져야 또 정직해져야 우리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솟아나는 맑은 기운이 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기능도 진작시켜야 됩니다. 지성과 깨어있는 시민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앞장서서 교육을 강화하고 무너진 도덕성, 도덕력 이런 걸 살리는 도덕 재무장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한번 시행하면 어떨까. 우리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개발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새마을운동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정신운동을 펼쳐가지고 오늘이 선진국을 단일에 올라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그 반대로 우리가 좀 정신이 박약해지고 사회 질서가 깨지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2 새마을운동을 한다든가 새마을운동에 오르면 새마을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도덕 재무장을 다시 한번 살려서 미래에 나가는 대한민국의 선진국, 모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줄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께서 공동체 자유주의 확산 방안에 대해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못해서 아쉽습니다만은 그 각자의 토론에 대해서 여기 프린트가 돼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좀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각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박세일 교수는 공동체 자유주의에 입각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감으로 해서 22세기 우리 후손들이 21세기 초에 선진화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진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평가를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세일 교수의 희망이 실현되어서 국민과 국가가 모두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기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장시간 발표와 토론 그리고 경청하여 하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에게 주최 측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